안녕하세요. 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지리산시 협동조합의 임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전남 구례에 적을 두고 있고요. 이쪽 지리산 쪽이죠. 지리산 남쪽, 서쪽에 이제 구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리산에 제가 오게 된 지는 이제 만으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자원 비즈니스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보면 앙상한 나뭇가지에 잎은 없는데 하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매화입니다. 저 매화는 운조루라는 아주 오래된 고택 옆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운조루가 지어지고 난 뒤에 아마도 그 후손이 살면서 심은 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나무는 수령이 약 한 10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조선 청매입니다. 농매라고도 하고요. 토종매화죠. 토종매화는 이렇게 향은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아요. 하지만 저렇게 오래된 토종매화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에 아무렇게나 피었다 그래서 야매라고도 하는데요. 누군가가 제가 구례에서 살고 있을 때 저 나무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다만 저 나무를 소개해 준 사람은 이쪽 구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중앙일간지의 예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분한테 저 나무를 소개를 받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 옆에 있는 큰 집 사람이나 저 땅의 주인조차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고요. 심지어 저 나무를 혹시나 베거나 내지는 저 나무를 누군가가 가지고 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여행 전문 기자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 나무는 베지고 없습니다. 저 나무로 인해서 옆에 있는 밭이 있는데요. 농사가 되질 않아요. 그늘이 지니까요. 심지어 매실은 잘 팔리지도 않아서 저기서 농사를 짓는 할머니는 저 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밭농사 하는데 그늘만 지게 하고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할머니가 저 나무를 베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하지만 저는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입장, 나는 저 나무가 오래된 나무고 유서가 깊다 그래도 나한테는 별로 중요치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나무를 다르게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오래된 매화, 고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봄에 예전에 양반들이 한겨울을 이겨내고 아주 오래된 저런 고목의 매화에 꽃이 딱 피었을 때 봄을 알리는 꽃이고 선비 정신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특히 이제 매화가 필 때쯤 되면 이런 어떤 지리산 남쪽이나 전국을 다니면서 매화를 찾아서 향을 맡고 그리고 거기서 시를 쓰고 그리고 묵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런 어떤 선비 정신처럼 여겨지는 나무이고 농사를 짓는 어머니에게는 그냥 그늘만 들이우는 불편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바라볼 때 어떤 자원을 볼 때 어떤 시각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나 성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의 출발은 그랬습니다. 저도 여기 구례 사람이 아닙니다. 출신이 구례가 아닌 거죠.
굴에 살고 있지만 이른바 여기 계신 분들,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에게 제가 많이 듣는 건 이제 외집것이라는 거죠. 타인입니다. 이쪽 굴의 사람이 아니다. 살고 있지만 굴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종의 좀 제 스스로가 저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매죠. 덜 매화합니다. 아까 그것도 덜 매화하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도 덜 매화합니다. 아무렇게나 누군가 심었는지 모르게 피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향을 내고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외부에서 와서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한 자원을 찾아보고, 그리고 저도 도시 태생이에요. 40년 이상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이 굉장히 생경하게 다가왔고, 그리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랬구나. 이래서 지역이라는 것이고, 이래서 지역성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됐죠. 그러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저조차도 그렇지만 젊을 때는 신인류처럼 여겨졌습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죠. 지금 현재 어쨌든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진다고, 저거는 한 1917년 정도에 나온 통계인데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다시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아이들이 이런 어떤 그 국가 간의 감정을 떠나서 한류, 요즘에 BTS 이런 종류에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아이들도 키보드가 낯설다고 했는데 요즘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스마트 패드를 쓰죠. 컴퓨터라는 것이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학교에도 대중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게 불과 한 30년 채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지금 벌써 키보드도 못 치는, 키보드가 별 필요 없어지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이렇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인구의 소멸, 그리고 지역 소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 소멸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인구가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인구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태어나는 아이들이 돌아가시는 분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런 데드크로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지역은 어떻게 될까?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국가에서 이런 소멸위기 지역, 행안부에서 한 50여 개를 정해서 여기는 특별히 따로 지원을 한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역이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자칫 인구만 바라보고 진짜 지역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라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책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지역을 깊이 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어르신들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우리는 죽는 날만 기다린다. 마을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빈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얘기인데요. 만사에 대해 그 고장의 신령에게 물어봐라. 제가 물어볼 데도 없고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애정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만나 들어가고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도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자원들을 찾게 되었죠. 제일 많은 것은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이든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고 지역을 다니면서 좀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우리에게 숨겨진 자원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배산임수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마을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어요. 그냥 흔한 풍수지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안에는 이런 수많은 자연의 에너지가 어떻게 순환되고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하고 살아갈까, 이런 데 대한 고민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혜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농사를 지을 때도 이랑과 고랑이 있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 습기 많은, 습기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작물은 낮은 곳에 키우고, 물을 좀 싫어하는 거나 적게 줘도 되는 작물은 높은 곳에 키우고, 그러면서 이랑과 고랑의 윤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땅을 갈면서 혼작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휴경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땅을 이해하는 지혜나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도 보고도 좀 굉장히 놀랐고요. 제가 이제 여기 지리산에 처음 들어올 때 퍼머컬처라는 개념을 봤습니다. 말 그대로 약간 생태적인 농업이라고 할 수 있죠. 지속 가능한 농업인데, 그래서 지역은 이미 그 자체로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을, 에너지를 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무슨 기후위기니 그리고 어떤 생태적인 어떤 환경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살고 있었던 지혜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머니 중에 한 분입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노치라는 마을에 있어요. 예. 거기 마을에 있는 어머니가 저렇게 장작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굉장히 사랑하면서 사셨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저렇게 장작을 해놓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 장작을 십수년이 지났지만 떼지도 못하고 저렇게 놔두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저 어머니가 운봉의 향교의 정교의 따님이에요. 굉장히 지역의 큰 유지죠. 저분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던 남편이 돌아가시고 우울증에 걸려서 있을 때 막 지리산 둘레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지리산 둘레길을 지나가던 여행자들이 어디 잘 데도 없고 그 당시는 먹을 데도 없어서 어머니 집이 딱 이렇게 지리산 둘레길 지나는 코너에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쭌 거죠. 혹시나 빈 방 있으면 좀 잘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좀 먹을 게 있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다가 어머님이 인심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서 그래 그럼 자고 가. 내 자식들이 떠난 빈방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 여행자들이 앉아서 많은 경우는 많이 지쳐있고 멍하게 혼자 말도 잘 없이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두들겨 줬답니다. 힘들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펑펑 울더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버텨왔는데 단 한 번도 힘들었니? 어렵지라고 들어주거나 위안의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지리산 산골짜기 와서 걷다가 문득 어떤 어머니가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해주니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렇게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그런 것을 스스로 일기로 쓰고 계세요. 결국에는 이 할머니는 남편을 사별하고 난 뒤에 그런 어떤 우울증을 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행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들어주면서 스스로 치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요. 실제로 이런 농촌 마을과 지역에서, 작은 지역에서 마을에 살고 있는 삶 하나하나에도 이런 수많은 정서와 그리고 삶에 대한 지혜가 담긴 자원들이 풍부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런 어머니들이나 어르신들과 함께 그것을 찾고 스스로 기록하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4년 정도 한 마을에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가장 크게 배운 건 그 어머니들이 누구보다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경영상으로도 힘들 때도 가장 많은 위로를 꺼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역에 있는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여행자들을 같이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행자들과 함께 교류하는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것을 찾아서 계속 걷거나 달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길을 만들고 길을 물어가는 과정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그런 거죠. 삶을 만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지리산의 천연의 자연자원을 만나는 건데, 이것을 만나는 것을 나의 두 발과 그리고 두 다리로 걸어서 내지는 달려서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그게 길이 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묻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고요. 많은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건 산의 이른바 이제 대안적인 공법이죠. 흙부대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흙을 양파망이나 망에 담아서 쌓으면 그냥 백채가 되는 거예요. 매우 쉬운 원리입니다. 그런데 저 공사를 하다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저는 그냥 흙이 옆에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에도 흙을 좀 파다 보면 땅이 흙이 안 나와요. 돌이 나오고요. 나무가 손상되고요. 그리고 지형이 변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결국에는 산 사면에 저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흙을 사서 흙을 지고 올라가서 집을 짓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별로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몸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했는데 몸이 거의 반년 동안 아작이 났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제 집을 제 손으로 짓지 않습니다. 업자에 맡겨버렸죠. 이런 어떤 수많은 어쨌든 이런 지역에서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유목 방식의 미국의 폴리페이스라는 농장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산촌 농업의 일환으로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역에 있는 논을 빌려서 이렇게 닭을 케이지를 움직이면서 땅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저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논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가 오면 땅은 질어지고 닭은 물에 취약합니다. 이것을 배수 관리라든지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잠깐 놓치는 순간에 닭들이 병들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수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특히 좋은 자연 자원들 많이 찾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재구성해서 좀 잘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도 좀 찾아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다르게 자원들을 많이 찾아서 섬진강에서 있는 수많은 생태 자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 그리고 그것을 만나는 방법을 카누나 카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자 라는 형태로 좀 전환을 시키면서 자원을 활용하게 된 거죠. 즉 자원이 있는데 이 소중한 자원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보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과정을 지역 주민들이나 아이들과 먼저 하게 되면서 이런 어떤 자원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원의 소중함을 알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아야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갈 때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할 때 저도 많이 배우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다 일일이 참여하고 경험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잘 받고 그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데서는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과 그 자원을 함께 관리하실 분들, 그리고 또 이것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솔루션, 내지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일을 잘 만들어 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저는 이 협업이죠. 협업. 콜라보 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보면 이것을 할 때 서로가 잘 관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뛰어난 분들은 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현지에 대한 이해가 많지만 이런 어떤 기술적 접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서로가 같이 만나서 지혜에 대한 것을 막 갈구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서울에서 온 청소년들입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빈집과 옆에 딸려있는 밭을 그냥 이것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시간을 보내봐. 이 밭을 너희들이 마음껏 꾸며봐. 라고 한 게 다예요. 그랬을 때 자기들이 빈집에서 농기계 가지고 나오고 없으면 그냥 나뭇가지로 땅을 팝니다. 그렇게 해서 밭을 갈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흙에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일하고 움직입니다. 이 친구들이 무슨 농사를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구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땅을 파고 서로가 막 웃기고 막 서로가 힘을 같이 쓰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이 흙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너무 잘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이해하면, 이 친구들을 잘 이해하면 이 친구들에게 뭔가 프로그램을 많이 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도 그냥 그 땅을 있는 그대로 둬보고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고 땅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자원을 이해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어떤 처지와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땡땡폰을 만들었어요. 땡땡폰을 만들었는데 이 폰은 철저하게 사용자의 자유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죠. 즉, 저 사람은 폰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보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쉽게 내가 만날 수 있게 할까, 활용할 수 있게 할까, 이런 자유로운 문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제공을 한 거죠. 그게 자신의 의도였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 서비스나 이 자원을 활용을 하거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상품을 살 때 그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이걸 살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쓰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게 할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의도가 되어야 이 자원은 활용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공급자 위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나 기관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만드는 모든 서비스들은 수요자들에게 잘 가 있지 않은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실제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거나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막 꾸미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뷰포인트, 포토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은 공급자들이 만들어 놓은 데 가지 않아요. 진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냅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자유로운 어떤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억지로 제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동하고 여기 더 머무르고 더 천천히 다니게 만들까,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의 의도와 사용자의 자유로움이 함께 가도록 자원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 자원에 대한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사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묻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한테 저도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우 똑똑하거나 자원이 꼭 좋아서가 아니에요. 결국엔 타이밍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자원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만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을 만나기 위까지 버티고 그 자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원을 잘 만든다고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교훈을 얻어야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리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계속 버티면서 이 자원들을 함께 가꾸고 만들어가는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무언가 일을 할 때는 정말 그것이 지역성을 잘 가지고 있는지, 그 지역성이 결국에는 이렇게 세계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역성과 그 원초적인 그 무엇,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그 기초가 되는 그 무엇을 왜 자꾸 찾고 거기에 감흥을 할까, 오히려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에 대한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한 마음과 충실성을 계속 잘 간직하고 저는 살아가는 게 한편으로는 비즈니스의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 있는 지역적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린 마지막 결론이에요. 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는 동안엔 이런 마음을 잃지 말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지역에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세계를 바라보고 앞으로 미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